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살려고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은 국회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이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이 확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나겠다고 탄핵하는 것.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부당한 정치 공세라 비판했고 단순한 비판이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 전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거대 야당의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연말 예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여당의 강한 반발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합의하라며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 예고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에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무산됐고 대신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항의했습니다. 오 의장은 정오 긴급회견을 열고 예산안 상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여론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2시간 뒤 열린 본회의에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갈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야 강경 대치로 10일까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행 처리한 예산안 철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추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다.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물밑 협상이 시작되면 밀실 담합이 이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명 씨의 허위 여론조사가 활용됐는지를 수사해온 검찰은 김 전 의원 외에 다른 공천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개입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을 받는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7개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그런데 김 전 의원 외에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천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 리스트라며 27명의 전현직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데 썼다는 이른바 황금폰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결국 보고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긴급 브리핑까지 열면서 반발을 했는데 결국 강행 처리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탄핵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감사원장이든 검사든 누구든지 하여튼 탄핵 사유에 맞는다 싶으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법에서 보장된 그 제도이고요. 그러나 지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그 민주당의 탄핵이 과연 사유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다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민주당 의석이 워낙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미한 정치 공세성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엄중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셨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시한 어떤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들이 아직 확정된 사실들이 없고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그중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최재현 감사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공개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최 원장이 지금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원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이제 논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위법 감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걸 바로잡힌 상황에서 감사들이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립성이나 어떤 그 중립성에 걸맞는 힘을 쓰고 있느냐를 감시하고 견제할 역할이 국회에 있는데 그 국정감사인가요?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지원하는 조직이냐. 2022년 법사위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위반됐을 가능성을 상당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충분히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이게 밟아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된다든가 그거를 지켜본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는 확정된다든가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충분한 홍보나 토론을 공론화 작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힘이 있다고 그냥 쓰는 식으로 보여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감사원장 탄핵 처리가 됐고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인데 이 조상원 4차장 밑에 반부패 1부, 2부가 있잖아요. 반부패 1부에서는 팀 F 민생사건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중입니다. 이런 수사들에
결국 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중앙지검 지휘부를 이렇게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 차질을 빚기 위해서겠죠. 왜 그러냐면 그 중앙지검장과 4차장 그리고 반부패 2부장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돈봉투만 해도 수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휘부가 그 공백 상태가 되면 그 지휘부를 메울 다른 그 대행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바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의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소유지 부분도 이제 저 사람들이 직무정지가 되면 공소유지도 상당한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죠. 뭐 직무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내일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내일 전에 뭐 갑작스럽게 긴급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여권이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재판 이 모두가 상당한 정도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4차장까지 갈 것도 없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수사들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에게 그런 얘기가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자기와 이해가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재척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 의원들이 결부돼 있는 돈봉투 재판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또 특정 한 검사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힘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최대한 왜 하는지를 설득해 가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는요,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을 놓고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저 감액 예산안이 어제 처리가 될 걸로 보였는데 국회의장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합의가 될 걸로 보시나요? 12월 10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이제 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지 말고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해서 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 뭐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종의 시한 설정이죠. 예.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게 사상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저걸 강행한 데는 나름대로의 뭐 최대한 정부 여당을 좀 압박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또 다시 이례적으로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 없다 이렇게 또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치킨 게임이죠. 어찌 보면 마주 달리는 기차인데 마주 달리는 기차는 마지막 순간에 피하는 쪽이 지는 거죠. 근데 지금 피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일이면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야의 대치 상태 그리고 그 대치 상태의 강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아마
10일까지도 여야가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예. 결국은 아마 거의 최종적으로 그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그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상일 대변인님 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전국을 풀어나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명분은 있어요. 특활비라고 증빙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공개적인 증빙이 있고 비공개적인 증빙이 있어요. 예. 만약에 공개적으로 증빙하는 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안보적 사안도요. 우리가 각서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 비밀 자료를 전부 다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2급 비밀 취급 자격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자격으로도 부족하다면 뭐 결산과 관련된 소수 한두 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을 통해서라도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한 명분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액을 감액한다. 그거는 또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양쪽 다 문제는 있다. 여당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뭐 이런 것만 너무 거의 집착해가지고 아예 협상을 못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여당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원내랑 대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확장 재정이라는 거는 주로 복지 분야 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복지 분야 예산을 뭐 확 깎아버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주로 이제 특활비와 이제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거 부분만 깎았으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뭐 국민들한테 설명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 특활비, 특경비 뭐 이런 거 다 깎아놓고 뭐 심지어는 뭐 호남 고속철도 합의 뭐 이런 것도 다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지금 와서 무슨 확장 재정하다는 게 뭐 좀 앞뒤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상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잘 설명하지 않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명 씨 측도 이 휴대전화의 존재를 암시했는데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변호인 말을 정리를 해보면은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은 하겠다. 다만 검찰이 아닌 다른 곳에. 뭐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거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잘 그거에 대한 답은 모른다는 안 했죠. 얘기인데 예. 변호인이면 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않는데 지금 허장성세로 저렇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가지고 있고 지금 검찰과 협상을 하고 있거나 이거를 만약에 검찰에 제출했을 때 어떠한 나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걸 협상을 하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 씨가 뭐 진상을 규명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이 내용이 뭡니다 하는 걸 알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죄를 좀 줄여보거나 뭐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한 시도 뭐 이런 거 정도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저런 경우는 이제 검찰이 상당히 저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검찰을 향해서 저런 식의 일종의 위협이죠. 예. 이런 것들이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변호인이 알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검찰과
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최병묵 편집장님의 개인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이 휴대전화를 일부러 만약에 숨긴 거다라고 한다면 은닉 교사,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도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실제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뭐 그 기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면 핸드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처남의 진술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뭐 교사를 받아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처남의 진술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 인멸한 장소의 CCTV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위치 추적이라든가 그 저기 핸드폰에 이런 걸 통해서도 간접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혐의는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지금 참 이 명태균 씨 이 수사가 결국 어디로 혐의가 좁혀지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법원에도 지금 옛 휴대전화 증거 보전을 강혜경 씨가 이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는데 명 씨 관련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로 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강혜경 씨의 주장은 우리가 우선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 주장에 거의 100%는 명태균 씨 주장을 그냥 옮긴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진실이 명태균 씨 허풍에 있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강혜경 씨는 결국 허풍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명태균 씨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부터 규명을 할 거예요. 그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민주당이요. 명 씨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녹취를 공개했었는데 이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검찰이 전현직 검사장 3명을 조사를 했는데 명 씨의 허풍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결론 그런 것들이 검찰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국민이 설득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뭐 언론에서 뭐 취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알려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이 지금 그 검찰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런 의혹들은 검찰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불신이 들지 않게끔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나와서 그 주변인들의 정황적인 진술과 함께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의혹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측근들로 알려진 인물들이 한 자리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홍 시장과 오 시장 즉각 반발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반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관계의 문제죠. 저기에 있는 저 사진에 보면 뭐 김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뭐 오세훈 스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김한정 씨와의 관계를 그 후원금을 받은 거 외에 스폰서라고 할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의 서울 사무소에 한때 근무했던 사람. 그 사진이 지금 저기 오른쪽 밑에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바로 본인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와 오세훈, 홍준표 씨와의 관련 이거는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 또 친민주당 매체의 일방적인 확대 재생산이지 현재까지는 사실관계로서 확인된 게 없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뭐 나중에 검찰 수사가 못 믿겠다 그러면 뭐 특검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야당의 주장이 곧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실관계가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불쾌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불쾌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나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송구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혹이 나왔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서 떳떳합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본인이 마치 권력자처럼 나는 이거 불쾌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린애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12월 날씨 같지 않게 포근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겨울 날씨로 돌아왔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연주 기자, 옷차림만 봐도 많이 추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얇은 코트를 입었던 저도 패딩에 목도리까지 챙겼는데도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시민들도 패딩에 목도리로 무장하고 출근길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을 감쌌던 중국발 스모그는 거쳤지만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경기 파주는 영하 5도로 출발했습니다. 인천은 어제 아침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져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곳곳이 아침부터 영하권에 들어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서울 4도, 대구 8도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서울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비나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오연주입니다. 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이 워낙 커서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였는데 경찰은 방화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불길은 20분도 안 돼 잡혔지만 3개층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베란다 난간은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뒤틀린 창틀에 콘크리트 외벽 일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아파트 4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엄청 크게 났어요. 무서워서 현관문을 먼저 열 정도로 크게 나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강한 폭발 때문에 아랫집 천장은 이렇게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을 탁 여기는 절에 되겠더라. 물 그거 다 퍼낸 거예요. 수십 바가지 퍼냈다 했겠네. 폭발이 난 세대 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아들인 20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웃 등 15명은 화상이나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애기가 갑자기 베란다에 있다가 이제 놀라면서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기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방화의 무게를 두고 다친 가족들이 회복하는 대로 폭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요. 이 클럽에선 마약을 음료수 형태로 팔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해당 클럽은 경기 남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와 수원 출입구 외국인청이 지난 1일에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당시에 현장에 있던 96명 전원에 대해서 인적사항 확인했고요. 그중에 가니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사람 12명 긴급 체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혐의자 27명도 함께 검거를 했는데요. 네. 검거된 마약 혐의자가 진술한 것에 따르면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 음료 한 잔을 10만 원을 주고 사 먹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마약 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이라든지 MDMA, 그러니까 일명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뭐 예약 손님만 받았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해당 클럽 굉장히 은밀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30대 업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출신 예약 손님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밀 통로가 3군데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 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구해서 이 비밀 통로를 먼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른 업장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단속 당시에 거기를 미리 틀어 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당시에 아무도 한 명도 도주하거나 뭐 놓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이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약을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유통책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입니다. 일단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해서 혹시 마약을 투약하는 장소를 제공한 혐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약을 공급해준 상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고용 행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절차에 따라서 뭐 강제 출국 절차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전용 클럽이 이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클럽에 대해서는 마약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경찰에서는 경기 남부 일대에서도 이런 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투영되고 있을 그런 정황들이 높다라는 부분을 두고 지금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작년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고 추후에도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뭐 부산에서도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외국인 일당 42명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외국인 클럽에서 마약 투약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클럽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첩보 활동이 강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황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초기 수사 역량을 집중을 해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마약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9분쯤이었고 소방당국에서는 한때 대응 1단계까지 발령을 하고 진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불은 오전 11시 26분 정도에 완전히 진화됐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아파트 안에 갇혀있던 주민 9명 무사히 구조가 됐고 21명도 자력 대피를 했습니다. 일단 연기 흡입 등이나 이런 경상을 호소하기는 했고 일단 이 불이 난 것은 15층은 보호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이었는데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들이 평소에 익혀둔 대피 요령대로 행동을 해서 큰 인명피해는 좀 막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이 구조됐고 21명이 자력 대피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에 이제 TV나 이런 화재 대응 요령들을 잘 익혀뒀다가 그것을 이제 실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현관문을 닫고 화장실에 있으면서 수건을 적셔서 문틈을 꽉 막아두고 구조대를 기다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건을 적셔서 눈과 코, 이런 코와 입을 막은 상태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도 자력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연히 대피 공간을 찾아서 공간으로 대피를 하고 만약에 대피 공간이 없거나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 화재가 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문을 닫은 상태로 수건을 적셔서 이제 문틈을 막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력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되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좀 현명하게 대피를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요. 어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최초 신고 내용으로 봤을 때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3분 정도였는데요. 포항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그 아파트 세대에서 방에서는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같은 방에 있던 둘째 아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도 모두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그 화재 신고 내용 자체가 경찰이 밝힌 바로는요.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리려고 한다. 이런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지금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이 난 세대에 있었던 아버지는 숨지고 아들들은 이제 심하게 다친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화재 원인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최초 신고 내용 자체가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펑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검은 연기가 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가능성도 더해진다라고 보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아들 2명이 지금 현재 화상을 입고 많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이 가능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들 둘이 건강이 회복돼서 진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연 이 방화의 원인, 그러니까 이 불이 난 원인 자체가 방화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재 원인 같은 경우는 물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만약에 방화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강력범죄잖아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방화가 아니라 현실 건조물 방화 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방화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망도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2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친 경우가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 방화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진상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어제 하루에만 대구와 포항 2곳에서 이렇게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만큼 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소방청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부탄가스로 인한 화재가 94건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탄가스, 이 가스 버너가 굉장히 뭐 야외에서도 요리할 때 휴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안전의 주의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열에 약한 이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공간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특히 과대한 그 불판을 사용하는 것 절대 금지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 버너를 2대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잔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로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군사적, 기술적으로 속도를 내자 대응에 나선 건데 문제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는 점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 시간 2일 중국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 품목에 HBM 등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자국의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도 비슷한 통제를 압박해왔습니다. We allowed manufacturing in this country to wither on the vine in search of cheaper labor in Asia, cheaper capital in Asia, and here we are. 그런데 중국이 이에 맞서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핵심 부품 공급을 틀어막고 나선 겁니다. 이번 수출 통제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 적용돼 미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가 쓰이면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장악한 HBM까지 포함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K반도체로 튀면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기업도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서 좀 무전도를 낮추고 다른 쪽의 시장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결론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를 보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AI의 중국 굴기를 막아보겠다. 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안은 미국산 제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든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네. 한국산이 포함이 됩니다. HBM이라는 건 여러 개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이른바 이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가속기를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인공지능 칩인데 현재는 3파전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을 봤더니 SK 하이닉스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부 구형 제품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삼성전자 HBM 매출의 30% 정도가 중국 수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불가피하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국 정부는 이제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이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제 조치가 나오는데 계속 한국은 우방이라는 이유로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그 공장에서 난 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예. 이것조차도 그 공장의 설비조차도 미국산이면 수입을 못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우회할 수 있는 미국 규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합작 회사 설립이나 아니면 라이센스 방식을 좀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네. 중국이 자력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글로벌 디램 점유율, 로엔드 점유율 10%, 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 역시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치솟아서 지금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저가 시장에서 이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총력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HBM까지 고성능 반도체까지 넘볼 수 있는 기술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의 기술이 진전적으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HBM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칩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고성능 이제 반도체 칩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자립 기술에 성공할 경우 네. 기술 격차가 더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자립 기술에 이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결국 기술만이 해법인 것 같은데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일주일 만에 1,400원대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는 올라요. 장중 1,404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아마 1,400원 선을 이제 종가 기준 돌파한 건 지난 25일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환율 상승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발 이 킹달러의 귀환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강달러를 이제 부추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원화와 동조가 높은 이제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GMA가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트럼프의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재고를 쌓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니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 특히 11월 수출을 봤더니 네. 수출 증가 둔화세가 뚜렷하고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원화 약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성장 기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성장 기류에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또 킹달러 현상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떻게 또 타격이 입을까? 여기에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폭탄을 예. 던졌어요. 두 번이나 내년 인하했죠. 우리나라의 경제 예. 성장률은 1.9%, 2026년 1.8%. 우리가 2년 연속 이제 1%를 밑돈 건 6.25 전쟁 이후 없습니다. 1954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다 킹달러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 예. 우린 수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내순이 2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융시장 그리고 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데 일단 한은은 추가적으로 만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돼서 글로벌 교육이 위축된다면 내년 성장률이 최저 0.2%포인트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라 지하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 넘나들면서 결국은 이제 달러 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네. 달러 보험. 그러니까 가입할 때도 달러를 내고 그리고 만기로 받을 때도 달러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니 원하는 약세,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니 오히려 이 보험 가입이 인기인데요. 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이 달러 보험 가입은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 요율, 확정 금리가 연 6%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 2% 이자율이 높고요. 보험이다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됩니다. 여기에다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 유학이나 아니면 이제 이주 계획 중인 사람들한테 달러 자산을 미리 사둘 수 있는 수단인데 다만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보험이니까 10년 이내 깨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수령할 때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다. 이러면 손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에 이제 환율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400원 선이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아 뉴노멀 가능성이 많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연평균 환율을 1,4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 이제 환율은 달러 환율은 상고하저. 상반기는 좀 높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축구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져 56명이 숨졌습니다. 판정에 불만을 품은 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건데 이를 피하려는 관중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중이 담을 넘어 축구장을 빠져나가고 경기장 안은 경찰과 관중이 어지럽게 뒤섞여 아비규환입니다. 경기장 밖 거리 곳곳엔 부상자와 사망자가 보입니다. 아프리카 기니 동남부 최대 도시 은제레코레에서 현지 시간 1일 축구 경기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축구 대회 중에 홈팀의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충돌을 통제하려 최루탄까지 발사했고 놀란 관중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니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적어도 56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ntraîné des jets de pierre de la part des supporters, provoquant des bousculades mortelles. Les services hospitaliers font état d'un bilan provisoire de 56 morts et plusieurs blessés. 부상자 일부는 중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기니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겨울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진들인데요. 겨울하면 스키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스키장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인데요. 국제스키연맹 주관으로 빅에어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 빅에어 월드컵은 선수들이 높은 점프대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다양한 묘기를 시도하는 경기인데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공중에서 화려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사진을 보니 겨울이 온 게 많이 실감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스키장들도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내린 눈을 가장 반긴 곳이 아마 이 스키장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슬로프 아래에 모인 사람들이 리프트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는데요. 스키장은 이렇게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즐거운 겨울의 한 장면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2.1도, 서울은 영하 2.2도, 철원은 영하 8.7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4도, 춘천은 5도, 대전과 전주 7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 밤이 되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전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일부, 충청과 전북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